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찬, 김진욱, 이기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키워드 2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키맨입니다. 내일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키맨이 누구냐, 이거 찾기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뭐 그냥 두 갈식으로 하죠, 저희는. 8인 재판관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상을 좀 여기 판넬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식의 뭐 답을 써주셔도 되고, 숫자를 써도 되죠. 숫자를 쓰셔도 네. 되고, 그걸 쓰시고 나면은 아마 그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키맨이 누구인가 뭐 이런 설명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8명의 재판관 누구인지는 저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계속 평의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둘러앉아서 뭐 평의, 평결 이런 절차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내일 오전까지도 저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찬 최고부터 한번 예상했습니다. 4대4. 네, 저는 4대4로 기각이 나올 것 같고요. 이 탄핵 반대 4표 안에서도 각하 2인, 기각 2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의 심판에서 일관되게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했던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낼 것 같고, 김복형,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지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꼽은 키맨은 김형두 재판관인데요. 예. 사실 김영두 재판관이 중도 보수 성향이다라는 분석과는 별개로 최근의 주요 재판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등과 비슷한 선고 결과를 낸 바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지정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나 그간의 탄핵 선고 평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 김영두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과 매우 막역한 관계다라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러저러한 연유로 5대3 교착 상태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4대4로 기울게 되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 아닌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4대4가 돼야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임명되어도 못 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봤자 5대4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5대3일 때는 쉽게 판결 날짜를 잡을 수 없지만 4대4가 되었을 때 김영두 재판관의 어떤 확실한 선택으로 판결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게 이번 주에 김영두 재판관이 뜬금없이 헌법재판소를 한 바퀴 돌았어요. 아, 그래요? 직원들과 함께. 예. 그게 또 기자분들에게 다 포착이 됐거든요. 기사가 그냥 났죠. 밥 먹고 산책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마치 날이 좋아서. 내가 이제 차기 헌재 소장이다. 아,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에서는 가장 강렬한 정계선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다. 나다. 나다. 여기 나다. 내가 이제 소장이야. 난가? 라는 걸 보여주는 예. 이 민감한 시기에 카메라 있는 거 뻔한데 그렇게 시찰을 하는 굳이 데서 노출이 되게. 저는 그 김영두 재판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힌트를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은 뭔가 종교적인 워딩이네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뭐 종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8대 0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 예. 만약에 이런 믿음이 깨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이냐, 굉장히 지옥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다. 대혼란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저는 8대 0의 이 과정들이 좀 지난하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8분이 이 사회의 이 헌정질서 또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셨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12월 3일 밤에 봤던 그 많은 모습들, 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를 점령하고, 그 와중에 거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저항이 있고, 그런 저항들 속에서 다친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상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또 엊그저께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 군인들이 민간인 기자를 체포하려고 해서 이 수갑 타이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
네. 또 전원을 내리고 뭐 이런 했던 여러 가지 장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온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봤지만 전 세계가 지켜봤던 장면들인데 만약에 그런 장면들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복귀를 통해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용인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겠는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제 키맨을 한 분을 꼽아본다면 저는 정영식 재판관을 꼽을 것 같아요. 정영식 재판관. 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영식 재판관께서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날카롭고 까칠한 질문들을 좀 자주 하셨어요. 예, 오히려 뭐 대통령 측에 불리해 보이는 것도 뭐 얘기를 그렇고 했었고. 또 이 청구인 측에 좀 불리해 보이는 질문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봤다라는 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주심 재판관이 마지막 이 판결문을 쓰지 않습니까? 이 판결문이 정말 역사적인 판결문으로 작성돼야 할 중요한 책무를 네. 이 정영식 재판관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이 지금의 이 변론이 끝나고 한 달이 넘도록 잡히지 못했던 선고 기일을 잡는 데에도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재판관님들의 의견들을 이 판결문에다가 녹여 넣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키맨을 저는 일단 정영식 재판관을 꼽아봅니다. 네. 이기인 최고는 뭐죠?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전원일치? 네. 같은 의미 아니에요? 만장 전원이거든요. 일단 만장일치는 이견이 없이 깨끗하게 일치되는 이 의견을 이제 만장일치라고 하고 네. 재판관 중에 그래도 다 인용이지만 그래도 개별 의견을 넣거나 보충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원일치라고 구분하더라고요. 소수 의견이 좀 담기는. 맞아요.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장례찬 최고가 방금 얘기했었던 기각각하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고가 한없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거의 다한 시점에서 선고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죄송한데 하품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하품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샷이 안 잡힐 텐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송에서? 예. 너무 크게 중간에 한 한 말이 끊겼어. 너무 크게 장례 추체가 언급까지 했는데 우리랑 불구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하단 예. 말이야 이 사람아. 어쨌든 네. 선고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기각각하 하품하는 사람도 생기고. 가능성도 하품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이견을 못 좁히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기각각하 예상했는데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있는 2주 전에 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남은 평의 시간을 안 쓴 증거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견과 쟁점들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서 저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원일치까지는 가겠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저도 키맨은 정영식 재판관을 뽑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심판이라든지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의 심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한테 가장 가까운 의견을 결정을 했었던 사람이 이 정영식 재판관이었는데 변론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계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질의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헌재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었던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도 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혼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이런 것만 봐도 계엄이나 체포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좀 엄히 판단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심 재판관이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재판관들의 영향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키맨으로 정영식 재판을 뽑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때 김영두, 정영식 두 분이 좀 질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질의 내용에서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드러난 경향도 있는데 근데 뭐 언론에서 좀 꼽고 법조계에도 여러 번 이제 물어보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세 분 중에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김복형 재판관을 키맨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재 평의 과정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라는 게 일부 보도로도 나왔고요. 네. 실제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서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지만 기각 중에서 이건 아예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라는 제일 센
어떤 보수 성향에 가까운 판결을 김복형 재판관이 내렸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쪽 분위기를 가장 세게 주도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제가 김복형 재판관을 키맨으로 꼽지 않은 건 지금 저희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법 여권에서 봤을 때는 김복형 재판관은 이제 미들맨이다. 아, 부둔자야? 네, 확실하게 부둔자다? 탄핵 기각이다. 근데 이제 김영두 재판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 판결도 약간 저쪽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올 것 같으니까 제가 키맨으로 짚은 거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5대3일 때는 이제 거기 김복형 재판관까지 들어있어서 그런 거고 네. 4대4가 되려면은 김영두 재판관까지 와야 와야 되는 되는 거죠. 거군요. 네, 근데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어떤 1등 공신 만약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부분은 이전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복형 재판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예. 네, 반대로 문영배 재판관이 키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요? 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뭐 앞에서 뭐 회의를 이끌기도 하지만 절대 유들유들하거나 부드러운 스타일이 아니랍니다. 부단지법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변호인에 따르면 상당히 독불장군 스타일이래요. 네. 이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수렴해가지고 회의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이 항상 옳다라는 식으로 회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취재입니다.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김복형 재판관 또는 보수형의 재판관들이 반발 심리에 의해서 기각 또는 각하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영배 재판관이 키맨 역할을 하는 걸 수도 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생각도 반작용을 듭니다. 일으키는 네. 쪽으로의 키맨. 이게 뭐 저희 다 지금 어차피 얘기하는 거 우리가 네. 그 추측이죠. 안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 주셨던 것도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예. 또 소위 속칭 이 지라시라고 하는 네. 정보지들에 의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재판 내용을 좀 놓고 중심을 놓고 본다면 저는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도 키맨은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키맨이냐?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 여기에서 명확한 기각 입장을 정리하셨어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입장을 정리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계선, 김복형 이 두 분이 서로 맞수처럼 또 반대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해석들을 했던데 저는 그 해석보다는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자기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조한창, 정영식 두 분은 그 당시에는 각하 의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하라는 것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난 판단하지 않겠어. 예. 라는 의미를 준 거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뚜렷한 주관이 있다고도 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된 게 없다.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그때 명확한 자기 의견을 드러냈고 그것이 비록 기각이지만 그 기각이 의미 있는 기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는 즉시 임명이라는 즉시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 기간 동안 요 임명은 해야 되는 건 맞고 예. 다만 즉시 할 거냐 아니면 좀 일정한 상당 기간을 줄 거냐라고 봤을 땐 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분은 원칙주의자다. 헌법에 대한 네. 헌법에 대한 원칙주의자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각하 의견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원칙적으로 5가지의 쟁점 사항이 있잖아요. 이 쟁점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 보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 분명히 있다. 이것을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일단 이걸 평가를 해봐야 뭐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면 예.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실 것 같다. 그래서 각하 쪽으로 안 간다면 결국 평가했는데 이거를 평가했는데 인용 결정을 안 내린다?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런 제 생각이 있어서 예. 김복형 재판관도 분명히 인용 쪽으로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 외부와의 접촉도 좀 차단한 채로 극도의 보안을 좀 유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최종 결정문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써놨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선고 전까지도 좀 조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선고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11시로 잡힌 것도 직전까지 마지막 평의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 그러니까 탄핵이 법적으로 인용되느냐 기각 각하되느냐는 이미 정해졌죠. 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얼마나 담아주느냐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떤 법정 의견을 헌재의 대표 의견으로 담느냐는 결론과 무관하게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뭐 사전 조율 작업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탄핵 선고 시간도 오전 중에서는 가장 늦은 오전 11시로 11시로. 잡힌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추측이고 또 각자 진영의 희망이 섞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8대 0이라는 전원일치 판결이 매끄럽게 합의됐다면 판결 이후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며칠까지 필요했을까?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는 각각 기각 인용이었지만 전날 저녁이나 그날 오전에 판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판결을 하고 나서는 쓰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판결을 다소 일찍 한 걸로 알려져 있죠. 며칠 전에 하고 선고문 쓰는 기간이 한 사흘 정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건 결과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희망 섞인 추측입니다. 네. 이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장일치는 아니고 전원일치 뭐 이 정도더라도 어쨌든 소수 의견이 좀 담기는 긴 결정문이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판결 때도 그게 정확히는 사실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예. 거예요. 재판관들끼리 그 이후에도 입을 안 여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이후에도 재판 연구관들이나 취재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의와 판결 그리고 구두로 어떤 형식으로 정해졌는지를 몰라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 예. 그냥 뭐 귀동량으로 들은 것 정도이지 어떤 형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2주 동안의 시간을 남겨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이상 평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굳이 재판관들의 임기를 뭐 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논란 속에서 남은 평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쟁점이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저는 뭐 이미 진작에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보수 논객들이 한 얘기 중에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 문제가 옳고 그름 또는 위법 위반 사항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이 판결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금 더 큰 그림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법 적용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뭐 이 사법적 조직도 있지만 정치적인 영역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광장의 열기가 너무 양쪽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쪽도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반대하는 쪽도 과열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일정하게 좀 김을 좀 빼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년 12월 말에 정영식 그 주심께서 재판을 처음 이제 변론 준비기를 할 때 뭐라고 처음 일성이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이 시급성이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건이다. 네. 앞으로 그렇게 다뤄가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속도전을 했죠.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특히 국민의힘이나 탄핵에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졸속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누가 수긍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들을 했고 그게 이제 좀 지나왔어요. 근데 지금 2월 25일 날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한 달이 넘도록 기일이 안 잡히니까 계속 언론들이 예정하잖아요. 3월 14일일 거야. 21일일 거야. 28일일 네. 거야. 결국 막 4월까지 왔고. 네, 결국 4월까지 넘어왔죠. 그 과정들 속에서 이게 합의가 안 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합의는 진작에 됐는데 너무 빠르게 끝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 오히려 공격들을 예. 피해가는 해칭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든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든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나 반대하는 쪽이든 헌법재판소에서 왜 판결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예. 지금 판결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오히려 시기를 그래서 좀 끌었다 이렇게 조정했다. 보시는군요. 예, 조정을 했다. 그런 얘기들도 이 보수 논객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아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나름 또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좀 반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무서운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12.3 계엄 때 최대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계속 군사 쿠데타, 친일 군사 쿠데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좀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바로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표현까지 왜 전날에 굳이 썼다라고 보시나요?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무죄라는 좀 기상천외한 판결 받기 이전에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본인의 판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가 불복 선언을 미리 하자. 그리고 뭐 승복하라는 여러 언론사회와 이 시민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승복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제주 4.3 추모 현장에 가서 확인되지도 않은 1만 명 뭐 학살 계획 네. 이런 것들은 국민의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양극단의 지지층을 굉장히 격동시키는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있어서는 상대를 또 악마화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보수 지지층은 또 그만큼 또 화가 나기 마련이고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바라는 건가? 야기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조급하고 다급해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도 별로 확실한 정보가 없는가 보다. 만약 탄핵 인용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냈을 겁니다. 그게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하루 전에도 국민의 공포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망언에 가까운 극언을 내뱉는다는 건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지 않다. 뭔가 쫓기고 초조하니까 자극적인 언어로 헌재를 자극하고 이런 탄핵의 당위성을 더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또 검찰 수사 기록이나 이런 데도 뭐 공식적으로 담겨 있는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 대표가 좀 확인 안 된 좀 그냥 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너무 그냥 단정적으로 했다 이런 비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낸 장소 네. 이제 제주도 4.3 사건 기념식장 아닙니까? 예. 그럼 4.3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것도 국가 폭력에 의해서 많은 민간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했던 그걸 추념하기 위해서 예. 오늘 찾았던 현장이고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대표적인 국가 폭력이 뭐냐면 비상계엄입니다.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민간인들이 희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 12.3 비상계엄에서 뭐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1만 명을 얘기했다고 굉장히 뭐 극언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노상훈 씨 수첩에 1차 수거 대상 명단이 500명 있어요. 그러면 1차부터 10차까지 있었어요. 그럼 최소한 5천 명이에요. 네. 근데 이 수거된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뭐 연평도고 어디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서 뭐 수장도 시키고 뭐 사살도 하고 한다 그랬는데 그날 12월 3일 밤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잖아요. 이 계엄군들이 가지고 간 실탄이 거의 한 10,000발 가까이 됩니다. 이 실탄을 왜 가져갔을까? 어떨 때 쓰려고 가져갔을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훈련 나갈 때 그냥 덜렁덜렁 들고 나가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차하는 순간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이 국가에서의 된 이 무장된 이 병력들이 민간인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전개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뭐 지금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왜 저런 메시지를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억울한가요? 억울하시면 나중에 그 다 이제 형사 재판에서 확인하면 될 일인데. 새빨간 거짓말 뭐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근데 지금 조사를 한 거 보면 실탄이 저기 예전에 12월 달에 나온 조사 기록에서는 뭐 한 15,000발도 이게 나왔었는데 네.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대략 한 1만 발 정도의 실탄은 소지를 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노상원 씨가 어쨌든 뭐 그 수거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대략 한 5, 6천 명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진행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HID의 북파 공작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태의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조사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네. 근데 너무 크게 하신다 분명히. 지금 그렇다면 말이 너무 길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미연에 막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라면 더 큰 불행한 상황도 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4.3 제가- 짧게 제가 분장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 근거는 이렇게 이해해 있었다. 주시죠. 뭐 이런 네. 말씀 같고요. 그러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제 수거 대상이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그걸 유추해가지고 학살 계획까지 이렇게 비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10,000발이 있었으니까 10,000명 정도 유추하는 거냐? 그럼 20,000발이 있으면 20,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좀 억지스러운 거고, 사실 뭐 심정은 알겠는데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 거죠. 사실 정치인 수거 대상만 있었었지 그 노상원 씨라는 수첩에 대해서는 국민학살 계획이라는 건 일체 없었었고, 뭐 그렇죠. 일반 국민에 심지어 대한 또 거는 뭐 정치인도 국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내지는 국무위원, 장관, 장성들의 모든 공소장 그리고 수사 상황에서 누군가를 학살하려다라는 계획조차 공소장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저께 보궐선거에 좀 이렇게 고무돼가지고 좀 신나서 흥분해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가명군수 선거는 조국 혁신당한테 이게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은 게 사실 뭐 학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누구 먼저 떠올리겠어요? 이재명 대표부터 떠올리겠죠,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얼마나 황당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고 김문기 씨라든지 고 유한기 씨라든지, 예. 특히 가장 측근에 뒀었던 고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서에다가 이재명 대표 그만 정치하십시오, 당신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유서까지 남기면서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도 민주당이 이렇게 학살 계획, 죽음 얘기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망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참고로 하나만, MBC에서 이 비상계엄 직후에 냈던 보도 중에 뭐 시신 3,000구를 담은 백을 준비했다, 이거 네. 전부 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판정이 났거든요. 일단 국방부는 설명을 했죠. 네. 거기에 그리고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야당이 얼마든지 비판하는 거 저는 야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다만 이 학살이라는 단어는 매우 민감한 단어잖아요. 예. 그리고 듣는 국민들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좀 공포에 질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고,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이런 말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추동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내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물리적 충돌이 없고 안전해야 된다는 데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을 좀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언어를 써야지, 바로 전날 이렇게 날선 뭐 학살이다 뭐다 하는 폭력과 연관되는 단어를 쓰는 거는 서로가 조금 자제하는 게 올바른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